이회영은 지금 사회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묻고 그 실상을 들었습니다. 조소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린 결론은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 냉혹 무자비한 독재 정치가 과연 만인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처럼 자유가 없는 인간 생활이 가능할까? 그리고 인간 생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 생활이 하루에 3끼밥을 균등히 주는 감옥 생활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한 독재권을 장악하고 인민을 지배하는 정치는 옛날의 절대왕권의 정치보다도 더 심한 폭력 정치이니 그러한 사회에 평등이 있을 수 없으며 마치 새 왕조가 세워지면 전날의 천민이 귀족이 되듯이 신흥 지배계급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야,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맞죠. 정확히 보셨네요. 1920년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1920년대에요. 그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랬거든요. 네. 정말 유토피아 아니야. 근데 네. 딱 들어보니까 그거 안 되는데. 그게 저거 말이 돼? 3대 세습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거야. 그게 무슨 평등이야. 그 자유가 없는 평등이 가능해? 어차피 근데- 권력은 지네끼리 해먹는 거고. 그럼. 야, 근데 대단하다. 이 말 정말 인상적이다. 어떤 거요? 평등 생활이 하루에 3끼밥을 균등히 주는 것이면 감옥 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야, 대단한 정치적 식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한편 임정에 불만이 있던 베이징에 집결한 독립운동가들은 무력으로 일제와 싸우자는 목표 아래 군사통일회의라는 연합기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면서 대조선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고 대통령의 이상용 총사령관의 박용만을 임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김창숙, 김원봉도 참여하였습니다. 다 우리 방송했던 분들이에요. 네. 또한 1920년 여름에는 단장 박용만, 부단장 김창숙, 총무 신철을 중심으로 보합단도 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단체들은 임정의 간부직을 거절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회영에게 자신들과 같이 일을 하자고 요청을 했지만 이회영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승만의 외교 중심 독립론에 반대하면서 무력 투쟁을 외쳐 오랫동안 이승만과 대립했던 박용만은 여러 차례 이회영을 찾아와서 이승만, 안창호 등을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자신과 함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회영은 그런 박용만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그대의 운동이론으로 본다면 운동 조직으로서 정부라는 형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마음에 안이 맞는다는 것이니 그것은 피차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몇 개인이 자기의 마음에 안 맞는다 하여 정부를 배격하는 것은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잃은 한갓 감정적 행동일 뿐 아니겠는가? 야, 박용만, 네 이승만 싫어하는 거지? 이승만도 너 싫어해. 너 사람 싫어서 그런 거지 정부 형태가 싫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박용만 선생도 뭐 그랬겠지. 이회영 선 찾아가서 뭐라고? 임시정부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임시정부 안 좋아요. 저렇게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 따져봐. 너 진짜 싫어하는 게 뭐야? 살살 그러니까 나 이승만 싫어. 이걸로 간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진보를 지향하고 민주를 지향하고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아. 아나? 문재인이 싫을 뿐이야. 지금 그거잖아요. 아니야? 뭐가 달라? 똑같은 거지, 씨. 자, 북경에 임정을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되자 임시정부는 박찬익을 특사로 파견해서 이들을 설득했고 약 반년간에 걸친 설득 끝에 이시영, 이동영, 조항구 등은 1923년경 상하이로 돌아갔으나 이회영과 신치호만은 끝내 상하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북경에 남아있던 이회영의 집엔 항상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북경을 방문하는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단 이회영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임정은 지역으로, 인물로, 또 이념으로 갈려서 싸웠지만 이회영의 집에는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나키스트들도 오로지 반일 사상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모여 토론하고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개중에는 19살 소년 시문도 있었습니다. 선생은 나를 막내 아들만큼이나 기여해 주셨다. 이따금 쇠고기를 사다가 볶아놓고 겸상을 해서 잡수시면서 어서 먹어 집 생각 말고 하시다가도 내가 전골 냄비에 밥을 푹 쏟아서 탐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는 옳지 사내 숙기가 그만을 해야지 하시고 여간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2달 만에 식비가 와서 나는 우당댁을 떠나서
동탄 페루에 있는 공으로 갔다. 허구한 날 돼지 기름에 들볶아주는 음식에 비위가 뒤집혀서 조반을 그대로 내보낸 어느 날 아침이었다. 뜻밖의 양털을 받친 마괴를 입고 모발이 반백이 된 노신산분이 양차를 타고 와서 나를 신방하였다. 우당 선생이었다. 나는 어찌나 반가운지 한 다름에 뛰어나가서 벽돌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공손히 조선절을 하였다. 선생은 내 손에 조그마한 항아리를 건넸고 내 손에 옮겨 들린 그 조그만 항아리에서는 시큼한 통김치 냄새가 끼쳤다. 우당 선생이, 좀 마음이 따뜻한 남자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40살 어리잖아. 예. 40살은 청년에게 아들이 뭐야, 손잡벌이지, 옛날 같으면. 근데 겸상을 했다는 거. 겸상을 하면서, 밥 먹어. 어유 그렇지. 그렇지. 밥 그렇게 푹푹 퍼먹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치나 먹어. 그러니까, 제가, 시문이 분명히 저거 속이 뒤집어질 거야, 지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네. 그치. 직접 김치를 싸가지고 찾아가서 주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야, 그거 얼마나 맛있어. 그러니까. 아니 중국 음식이 또 하루 이틀 먹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또 오래 먹으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이야 이제 좀 표준화 됐으니까 이제 외국 사람 입맛에서 맞는 음식이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 또 민가에서 그냥 돼지 기름으로 볶는 음식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진짜 김치가 그렇게 땡기긴 하나 봐요. 예전에 우리 담당 교수님이 지금이야 뭐 김치 구하기 어렵지 않죠. 근데 그때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유학을 하는 동안 김치를 못 먹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집에서 김치를 보냈는데 김치만 온 게 아니고 경찰이 같이 왔어요. 경찰이 그 김치를 들고 온 거야. 들고 와서는 이게 그때는 지금 진공 포장이 되잖아. 진공 포장이 안 되니까 비행기 실어서 보냈더니 기압차를 못 이기고 하여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같이 왔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님이 이회영 선생 집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니 이회영 선생 댁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럼 맨날 손님들이 와 있는데. 식구들이 입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한 달에 들어가는 쌀만 해도 10가마가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에게 밥값을 받을 수는 또 없잖아요. 10가마면 야 어느 정도 먹는 거냐? 몰라. 나 그 개념이 없다. 가마, 쌀 가마, 뭐. 한 가마 80kg잖아. 그러면 800kg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저기 구단에서 밥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단이나 아니면 씨름 선수들. 예. 이러다 보니 중국 가게의 외상까지 늘어났습니다. 외상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나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중국 상인 중에는 이회영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상값을 탕감해준 사람도 있었으나 빚독촉을 가해오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빨리 갚으라 해. 또 중국 사람들이 이런 돈 관계는 또 이렇게 칼 같잖아요. 아니 이거는 중국 상인을 욕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 역시. 근데 외상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지. 네. 빚 있으면 빨리빨리 갚고. 자, 우당의 둘째 딸 이규숙과 넷째 아들 이규창은 중국 상인에게 갖은 욕설과 구타까지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봐서 안타까운 게 이 양반이 돈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조선 최고의 부자였는데. 부자였잖아요. 독립운동하다고 재산 다 털어먹고 여기 가서 이런 가족들까지 이런 수모를 당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렇죠. 우당의 아내 이은숙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2년간은 그럭저럭 손님 대접과 만세소동에 동지들이 사업비와 생활비를 겸하여 혹 보내주더니 그나마 3, 4년 후에는 단 1푼 보내는 이 없었다. 외놈들의 세력은 점점 높아 북경까지 뻗치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날로 사라지니 어느 인간이 이를 알아 알뜰히 보살펴주리요. 내 지금도 역력히 생각나느니 그때는 정말 뵙기 딱하고 가엾으시지 하루 잘해야 일중씩이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화하기를 한 달이면 반이 넘으니 생불여사로다. 노소 없이 형용이 초췌한 중에 노인이 어찌 견디리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일종식은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졸라라 그러고 하는 것은 끈을 쩔자니까. 그러니까 불을 떼가지고 그렇지.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죠. 개새끼야 그게 아니고 씨. 아니요? 난방을 안 했다는 거지 난방을. 난방? 그러니까 그 엄청 추운 겨울에
절하를 한 달이 반이 넘는데 냉골에 그냥 노인이 잔 거예요. 추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아이, 그럼요. 그리고 생불여사는 살아있을 때 죽은 것이나 늘 다를 바 없다. 그렇죠. 그 아픔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내로서. 네. 1923년경에 베이징에서는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서경의 아들 규준, 이회영의 아들 규학, 그리고 이성춘 등 청년들이 유자명과 협의하여 다물단을 조직하였습니다. 김다라를 처단했던 그 다물단이었어요. 예전에 그 세작 김다라를 처단했던. 했던. 네. 기말란 형부. 이규준, 이서경의 아들 이규준이 김다라의 딸 김유옥과 친한 이규숙을 통해 집안 사정을 탐지한 뒤, 자, 이규숙은 이회영 선생의 딸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결행한 거사가 바로 김다라 처단이었죠. 약산특집에서 했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해서 이규숙이 중국 공안국에 연행되어 조사받고 근 1년간 구류되었고 이회영도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징 거처에는 신채호는 물론이고 김원봉, 유자명, 백정기, 정화암 등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이분도 이제 거의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죠. 이회영은 이들과 교류하면서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1924년 4월 말에는 이을규, 백정기, 유자명, 정현섭 등과 함께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결성하고 기관지 정의공보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정현섭이 정하암입니다. 정의공보는 민족주의 진영 내 파벌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와 흥사단의 무실역행론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은 곧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당시 이회영은 김다라 처형권까지 겹쳐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회영 모습, 김창숙 선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는 내가 우당을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공원에 나가 바람이나 쐬자고 청하였더니 거절하였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잠옷 초췌한 빛이 역력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의 아들 규학에게 물었더니 규학이 대답하기를 이틀 동안 밥을 짓지 못하였고 의복도 모두 전당포에 잡혔습니다. 아버지께서 문 밖에 나서지 않으려는 것은 입고 나갈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나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털어 땔감과 식량을 사오고 전당포에 잡힌 옷도 찾아오게 하였다. 이윽고 규학이 의복을 들고 와서 올리니 우당은 이것은 심산 선생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기에 나도 선생이 나한테 실정을 말씀하지 않다니 원망스럽소이다 하고 서로 한바탕 웃어 제꼈다. 그로부터 우리가 날로 더욱 친밀해졌다. 뭐 독립운동가들 최고의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심산 네, 선생하고 네. 우당 선생은 두 사람들이 의기를 이렇게 참 어려울 때 같이 도와주는 거지. 두 양반 정말 진정한 선비들의 만남 모습이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우당 선생이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네. 좀 살아갔고. 아니,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왜? 옷까지 다 잡혀먹었으니까. 그렇죠.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고.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까는 그 우당 선생이 직접 국내로 가서 독립자금을 모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번엔 자기 아내를 보냅니다. 독립자금을 좀 모아서 오라고. 보내는데, 그 보낸 이야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또 한 번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 한계를 뛰어넘다. 풀 3D를 넘어선 화려한 그래픽과 짜릿한 타격감이 손안에 펼쳐진다. 삼국지 영혼의 혼이 깃든 최강의 스킬을 획득하고 쉴 틈 없는 콤보 공격으로 영혼 없는 세상을 대학살하라. 대학살 RPG 더 소울. 지금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EJ 청취자 여러분. 마하면 알아주는 경북 안동에서 안동 참마에 푹 빠져있는 안동 참마농산입니다. 산의 장어라 불릴 정도로 힘을 돋우게 해주는 마,
특히 저희 병마는 참마의 한 종류로 장마보다는 수분량이 적어 밥에 넣어 먹거나 구워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우유나 요구르트와 갈아 드셔도 좋고요. 포슬포슬한 감자나 고구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 말을 접하시는 분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속 건강에도 좋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정직과 노력으로 재배한 좋은 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선물용으로도 좋아서 이번 명절에는 안동 참마로 선물해보세요. 건강도 생각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안동 참마 농산이라 검색하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 마가 남자한테 참 좋습니다. 아, 그래? 아, 제가요, 사실 건강 음식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는데, 20대 초반부터 늘 이렇게 목욕탕 가면 늘 먹던 게, 그때는 말을 쉽게 못 가고, 목욕탕 가면 시키면 나왔어. 막 갈아가지고. 우유하고 해서 4,000원 받더라고요. 마 몸에 좋대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 콘서트 때나 그런데 상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런데 뭐 아닌가? 첫 번째 콘서트에 후원을 해줬지. 이게 그 팀이야? 이 개새끼가. 별로 친하지 않은데, 네. 친구예요, 친구인데, 우리 재수씨, 진짜, 재수씨가 녹음해줬거든? 근데, 너무 또박또박했다. 아니, 불쌍한 사람이야. 왜요? 재수씨네 집이 존나 잘 살아. 친정이. 존나 부자야. 근데 왜 불쌍해? 이 새끼한테 시집와서 좆됐지. 원래 진짜, 원래 좆됐어.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 좆됐, 안 됐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몇 개월 전에 말입니다. 얘 농산 그 창고에, 쌓아놓은 창고에 불이 나가지고. 근데 홀딱 다 태워쳐 먹었어. 장사하는 집은 불나면은 나중에 대박 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데, 네. 하나도 없어졌다니까. 야, 그러면 지금 어쩌냐? 여기서 광고하면 어떻게 해? 있어? 그래가지고, 어. 이거 한 6개월 지났지. 그래서, 야, 내가 네 도움을 안 받으려 했는데, 저희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아니, 내 도움 받고 지랄이고, 광고비 내놔, 이 개새끼야. 그래서 광고비 받고 정식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셔서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드시면 되고, 아까 그 얘기했지만 마는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 그냥 구워서 드셔도 되고. 네. 그 마의 점액질이 좀 거부감이 많으신데요. 고기에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다른 조리 방법으로 드셔도 됩니다. 끈적끈적하지. 그리고 그리고 또 유신한 성분인데 그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아요. 마에 그 알레르기 반응 나오신 분도 계셔. 간지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마 알레르기 있어. 나는 안 먹는데, 근데 그 몸에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동 참마가, 안동이 말이죠. 그 소비도시거든, 대표적인. 공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냥 소비만 했었는데, 이 참마를 개발하고서 대박, 시 자체에 그 뭐라 그래. 특산품이야 이게? 돌아가는 게 시가 너무 좋아졌어. 참마가 많이 팔림으로 해서. 아. 안동의 특산품을 좀 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마 많이 시켜서 그 드시고. 술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 강추입니다. 근데 이 부인분께서 녹음하신 거예요. 예전에 겨울 날씨 때문에 누가 창원 시민 여자분 한 분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예전에는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광고 듣다가 빵 터진 거야? 그래도 빵 터진 거예요. 예. 난 사실 우리 친구 와이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남편 잘못 만나서 정말 개고생했다고 생각하고, 이 새끼는 양아치거든. 양아치. 하여튼 그래서 원래, 양아치들이 또 그렇게 해서 갱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완전 양아치였지만, 이제 아주 가정도 생각 생기고, 왔으니까. 애도 있고, 열심히 이제, 대한민국 남자 애들 불쌍한 거야, 진짜. 왜? 그 가정에 대한 어깨에 어떤 무게감이 있어, 가장이라는. 너 눈에 갑자기 충혈된다, 눈이. 힘들어. 아니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죠? 자 포털에? 포털에서 안동 참마 농산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는요 andong-ma.kr 안동-ma.kr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바예요, 바. 이렇게 줄 긋는 거예요. 찍.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6535-7115 010-6535
7115입니다. 나는 말 되게 좋아해서 시켜 먹는데 돈 주고 사쳐 먹어요, 개새끼. 그러니까 이 작가 친구로 전화하면 좀 더 주려나? 조금 뭐 싸게 해주겠지. 뭐. 그래? 해봐야겠다. 아니 EJ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싸게 좀 줄 겁니다. 그거 뭐 나랑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니까 다른 왜 안동에 차만 농산이 많거든. 근데 EJ라고 얘기해주면 다른 그러니까 정가보다 약간 싸게 준다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저기 신혼이시거나 조금 약간 권태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 와이프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꼭 아침에 요구르트랑 우유에 말을 갈아가지고 일단 먹여놓으세요. 먹여놓고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욕을 하세요, 남편들을. 자, 알겠습니다. 자, 강강 거기까지 하고 근데 저번 주 광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우리의 지분 고치시는 분, 네. 문자가 폭주했답니다. 근데 뭐 지분 고치겠다는 전화는 없고. 그럼 어떤 전화가 왔대요? 이제 힘내시라고 축하드린다고 뭐 이런 전화고.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그 와이프분하고 아들이 이제 사진 둘이 같이 사진 찍어 보내줬더라고. 근데 얼마나 아들이 잘할까. 이제 괜찮아 건강해. 딱 보는 순간 건강하더라고. 근데 산모분도 건강하고 아들도 건강하고 너무 좀 그 보는 순간 저도 짠했는데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서 아이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지금 당장 지분 고칠 생각은 없지만은 언젠가 고칠 일이 있으면은 당신한테 연락하겠다라고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정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조강래 중고차도 있고 뭐 보험하시는 분도 있고 저 2층집 컴퓨터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자 EJ에서 2층집 컴퓨터를 광고를 했어. 근데 EJ에서 광고했으니까 컴퓨터 바꿔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 아니죠. 바꿀 때 바꿀 거 아니야. 다만 옛날에 내 컴퓨터 바꿀 때가 됐는데 옛날에 이왕이면 2층집 EJ에서 2층집 해줬지 그렇게 한번 해서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 지분 고치는 거 전화 안 올 거예요. 그렇잖아.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꿀 일이 있으면 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따뜻한 연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한테 제가 분명히 이거 수익 없으니까 광고 하지 마시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좋다. 니들 저 후원이라도 써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어요. 보수에 이런 게 있어? 없지? 없잖아. 보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감사한 게 그런 문자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지방 일하고 계시는데 문자가 계속 이제 와가지고 확인을 못했다가 이제 숙소 가서 이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 확인하고 이제 이분이 지방에서 일 끝나면은 이제 상주로 가시겠죠. 네. 집에 가면 이제 아내분 또 아이한테 보여주겠지 이 문자를. 그러면 서로 기뻐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응원해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전국에 있다. 우리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네. 좀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고 다시 이제 우리 방송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1925년 여름 이회영 선생은 자금난을 타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은숙을 밀사로 국내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 이회영 선생도 이은숙 여사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참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때 이별이 마지막으로 되고 뭐 이회영 선생은 돌아가시고 한 번도 이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죠 남편을. 자 이때 그 심정을 이윤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별하고 나올 때 가군께서 내가 떠나는 걸 보지 않으시려고 그러셨던지 현숙이 7세라 엄마를 따라 나서는 걸 저의 부친께서 데리고 들어가며 달래시기를 네 어머니는 속히 다녀올 것이고 제 과자 사고 네 비단호텔 가져올 거다 하며 달래시던 말씀 지금도 역력하다. 슬프다. 이날이 우리 부부 천고 연결이 될 줄 알았으면 생사간에 같이 있지 이 길을 왜 택했으리요. 아니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보면 같이 있어야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있자고 해서 가족이잖아요. 헤어질 것 같았으면 이런 선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만나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밀사로 보냈던 거고, 우리 남편이 독립운동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고국에 가갖고, 저 고국에 있는, 있는 사람들, 결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다시 가야지. 이 생각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이 길을 왜 택하느냐, 얘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뭐, 기러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걸? 자식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전혀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가족의 가짜는 집 가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왜 희생해? 그 희생이 아니에요. 그 와이프랑
자식들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그 아버지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족의 분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있어야 가족이지. 그래? 그럼요. 알았어. 전 절대 그런 걸 안 합니다. 국내로 돌아온 이윤숙을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윤숙이 귀국한 1925년 무렵에 국내의 독립운동 의지는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많은 이가 변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도 별반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국민들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 독립 자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은숙은 국내에 잠입을 할 때 이미 임신을 한 몸이었습니다. 이듬해 남편 없는 신세의 그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아버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유복자로 태어난 막내 이규동입니다. 이 이규동의 아들이 이종걸 의원입니다. 종걸이 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복자인 거죠. 이제 뱃속에 있었는 거를, 국내 와서 이제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규동은 아버지 얼굴 보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중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규동이 낳은 자식이 이제 이종걸 의원이 되는 건데, 이규동을 낳은 후 이은숙의 생활은 더 궁핍해 갔습니다. 남편에게 독립 자금을 보내기는커녕 자신의 호구지책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은숙은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의 동생 김현수가 경영하는 고무공장에서 여공 생활을 하기도 하고, 육아계, 그러니까 육아계 기생들인데를 말하는 거죠. 육아계 기생들의 옷을 빨아주고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돈을 모아 푼돈이 남아 남편이 있는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집, 조선 최고의 명문가 며느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또 기생들의 옷을 빨아주고 옷감을 하면서 이봐 규동이 엄마 내 옷 좀 빨아줘. 이봐 규동이 엄마 내 옷 좀 손질 좀 해줘. 이따 이랬어. 막 이런 대우를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아내의 숙명입니다. 이런 사정이니 부인을 고국에 보냈어도 우당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대해 아들 이규창은 형수의 입을 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쌀이 없어 종일 밥을 못 짓고 밤이 다 되었다. 때마침 보름달이 중천에 떴는데 아버님께서는 시장하실 텐데 어디서 그런 기력이 나셨는지 처량하게 퉁소를 부셨다. 하도 처량하여 눈물이 저절로 난다며 퉁소를 부시니 사방은 고요하고 달빛은 찬란한데 밥을 못 먹어서 배는 고프고 이런 처참한 광경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시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아버님 진지를 종일 못 해드리니 얼마나 죄송한가 생각을 했다. 근데 며느리도 자기도 굶고 있잖아. 그렇죠. 자기도 굶고 있잖아요. 밥이 없어, 쌀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일단 시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밥도 지금 못 차려드리고 며칠째 굶고 있는데, 또 우리 또 회영이 형이 퉁소를 또.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독립운동가들이 이유행의 퉁소소를 듣고 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뭐랄까요, 풍류를 잃지 않은 거야. 네. 풍류와 기계를 그럼. 잃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거 유머, 풍류를 다 갖고 있었다니까. 뭐 풍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 혹은 부인을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라고 떠나보낸 그 아쉬움, 슬픔을,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리움을 달래기 네. 위해서 퉁소를 불었을 수도 있고. 이회영은 1926년에 텐진으로 이주를 했으나 얼마 안 있다 텐진에서도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1926년 12월 의열단이었던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일본인 사원 6명을 총살을 한 뒤 일본인 경찰관들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나석주가 사용했던 권총은 우당이 유자명으로부터 받아 보관했던 것이므로 일제는 이회영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려면 약산 특집 다시 들으면 됩니다. 예. 이회영은 두 딸을
텐진의 빈민구제원에 맡기고 아들 이규창과 함께 걸어서 상하이로 수천리 길을 향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왜 이렇게 걸어? 돈이 없으니까. 마음 아파. 야, 차비가 없으니까 걷는 예, 거지. 그렇죠. 예. 아유. 야, 오죽했으면 두 딸을 저 빈민구조원에 맡기겠어요. 조선 최고의 갑부였던 명문가였던.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점령함에 따라 중국 내의 항일 투쟁의 기운이 더욱 드높아갔고 이를 계기로 한중일 아나키스트들이 항일 구국 연맹이라는 공동 전선을 구축을 합니다. 이회영이 의장이 되고요. 열린 회의에는 정화암, 유자명, 백정기 등 한국인 7명과 왕아초, 화균실, 천리방 등 중국인 7명, 산호와 이스키 등 3명의 일본인 아나키스트들이 모였습니다. 항일 구국연맹은 프랑스 조개 밖에 중국 거리와 조개 안에 인쇄 공장과 미국상을 차려 일제의 눈을 속이고 비밀리에 행동을 했습니다. 적의 군경기관 및 수송기관의 조사와 파괴, 적의 요인 암살, 중국인 친일 분자 숙청 등의 행동 방침을 통한 이들은 맹렬한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이들은 흑색 공포단이라 불리면서 일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회영은 1930년 초반 일제의 만주 침략에 이어 상하이 점령 등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조직을 결성하고 폭력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고 이를 통해 한중 항일 세력의 연대를 모색을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흑색 공포단을 지휘하여 격렬한 항일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왕아초와 화균실이 1930년 5월 홍콩으로 도피를 하면서 흑색 공포단은 침체기로 빠져듭니다. 중국인들이 빠지면서 자금과 무기 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이회영은 1930년 9월 중국의 아나키스트 지도자였던 오치위와 이석증을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과 이회영은 중국 제국주의의 만주 침략자 무토우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니다. 만주는 중국 못지않게 한국하고도 이해관계가 깊고 더욱이 100만 교민이 살고 있으니 한국인들이 조그만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 중국으로서도 만주 문제 해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요. 만약 한국인들이 만주에서도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일으킨 것과 같은 의거를 일으키며 광범위한 항일 전쟁을 펼쳐낼 수 있다면 장래 중국 정부로서도 당연히 만주를 한국인들의 자치구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처럼 물욕과 명예를 모르는 담백한 아나키스트들이 중심이 되어 온 힘을 기울일 결심이라면 우리가 장쉐량에게 연락해서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도록 해줄 것이며 또 장쉐량 그 사람의 신복에게 만주에 남아있는 인물들에게 비밀 연락이 되게 알선해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회영 선생이 기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장세량이 장량입니다. 네. 근데 당신들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가 장량한테 얘기해갖고 당신 도와주겠다는 얘기야. 그것도 네. 만주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응? 그 이회영 선생이 처음에 출발한 게 만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이 이 말 듣고 만주로 갈 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로써 이회영은 자기 인생 마지막 불꽃을 만주에서 태우리라 결심하게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구나 하고 기쁘게 그럼요. 가셨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주는 뭐 일본이 통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내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여행이 연결이 다니까. 그 사람들 도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사람들 도와준다잖아.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 이때 한감이 너무 나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70이 다 돼가는 나이였는데 내 마지막 불꽃을 만주에서 태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주에 가는 걸 결심하는 거죠. 1932년 11월 5일 이회영은 영국배 남창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단신으로 만주로 향했습니다. 그는 여비를 아끼려고 제일 싼 4등 선실의 표를 끊었습니다. 배가 대련을 통과할 때 외적의 경비선 2척이 급히 남창호를 추격하여 정지 명령을 내리고 승선한 뒤에 대련 수상경찰서 경찰이 선생을 체포했습니다. 밀정의 밀고로
일경은 선생이 만주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밀고자는 가슴 아프게도 이회영의 둘째 형, 이서경의 둘째 아들 이규소와 임시정부 요인 엄황섭의 처조카 연충렬이었습니다. 배신자네. 그렇죠. 이들은 나중 우당의 동지들인 남아한인연맹 단원들에게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자, 자기 가족들한테. 일제는 이회영을 체포한 뒤 70이 다 된 노인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고문으로 인해 순국을 하고 맙니다. 이중복은 자신의 책에서 당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독한 고문에도 자기가 띄고 가는 용무에 대해서는 자백하지 않았기에 결국 허리가 부러지고 단근질에 피육이 불안되어 66세의 일생을 일기로 대련 유치장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선생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운명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자, 선생의 마지막 모습을 본 유일한 목격자인 이규숙. 이규숙도 딸이죠. 네. 아버지가 고문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1932년 11월 17일 창춘에 있던 딸 이규숙은 딸이 대련입니다. 예. 수상경찰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히 대련으로 달려가니 선생은 수상경찰서에서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관들은 우당이 자살했다고 꿈에 댔지만 이규숙은 아버지의 몸에 핏자국이 아롱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문사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면을 확인하니 선혈이 낭자하였고 대포에도 선혈이 많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포는 그 중국인들이 있는 윗조거리를 네. 뜻합니다. 당시 우리 신문들은 이회영의 죽음을 자살로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24일자에는 유치장에서 삼로끈으로 자결하였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은 당시 중앙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신문이죠. 지난 17일 새벽 대련 수상서 유치장에서 취조 중에 조선노인 한 명이 간방 창살에 내건 빨랫줄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 돌발해 그날 아침부터 대련 수상서는 당황한 빛을 띠어 긴장한 공기에 쌓였다. 지난 5일 상해로부터 입항한 영국배 남창호를 수상소에서 임검할 때 동서 고등계 도코시마 특무가 거동이 수상한 4등 선객 한 명을 발견하고 그의 주소, 성씨 등을 물어묻는 바 그는 산동성 제남의 양이라는 중국인이라고 하므로 동 특무는 그의 언어 행동이 중국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데다가 얼마 전부터 상해 천진방면에 불온 조선인의 책동을 엄계하여 오던 끝이므로 즉시 본서로 인치하여 엄중 취조한 결과 그는 조선 경북 출생의 이환광 67세라고 자칭하고 중국 각지를 굴러다니면서 무슨 청년당 기타 불온 조선인과 내황한 사실도 있는 것 같아서 동서에서는 중요 인물로 간주하고 계속 취조를 엄중히 하였던 바 그 후 취조에도 함구불언하였다. 여기 무슨 청년당은요 일제가 검열을 해가지고 원래 독립인데 독립자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일 밤에도 때마침 후쿠다 고등계 주임이 당직이었으므로 오후 11시까지 취조를 한 후 제2호 유치장에 구금하였던 바 17일 오전 5시 20분경 드디어 전기와 같이 자살한 것이다. 일제는 이렇게 자살했다고 이야기했고요. 일제의 발표를 바탕으로 우리 신문은 이렇게 실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당 선생은 고문사했다는 겁니다. 1932년 11월 28일 새벽 시신은 화장되어서 위순에서 배편으로 장당군에 도착했습니다. 변영태, 송진우, 윤치호, 김성수, 여운형, 장덕수 등이 풍운의 혁명가를 영접하여 노제를 지낸 뒤 선산인 경기도 개풍군 중면 송산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진 파주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이윤숙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임신년 10월 25일에 여식 규숙이가 저의 부친 유해를 모시고 신경으로 왔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 이튿날 26일 오후 10시 급행차로가 규룡이가 신경으로 갔다. 저희 남매 실성 통곡 후에 유해를 모시고 임신년 11월 오전 5시 5분에 장단역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서울에서는 10월 29일에 이등년 씨, 유진태 씨 두 분이 장단역에 내려가서 유해가 도착되는 대로 임시 모실 곳을 정하려고 하였는데 악질 같은 외놈들도 그때는 동정심이 났는지 역전 넓은 창고를 빌려주어
그곳에다 연결식장을 배설하였다. 그렇듯 춘일같이 따뜻하던 일기가 가군 돌아가신 전보가 있으면서부터 춥기 시작했다. 29일 오후에 서울에서는 우리 모녀, 절하 사운내외, 딸 셋, 생질, 시외 사촌 부자분, 손녀 내외와 가군 동지들과 옛 친구 5, 60명 선생들이 장단역으로 내려갔다. 그날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면서 밤 초경이 되자 풍세가 심하여 어찌나 추운지 연결식장에 배설해놓은 병풍과 차일이 다 날아가 혼잡을 이루니 오호라 가군의 영혼이 원통하여 이같이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더욱 슬퍼하시더라. 이용수 교사가 말한 가구는 이제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날짜가 10월에 갔다 11월에 갔다 하는 것은 음력, 양력이 막 섞여서 그런 겁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만주로 망명을 갔던 우당의 일가는 고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조선을 떠날 때 60명이 넘는 대가족과 6 형제가 망명을 했지만 형제 중 돌아온 이는 5째 이시영 단 1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건영. 맏형인 이건영과 이건영의 둘째 아들인 이규면은 부자가 같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병사를 했습니다. 이건영의 셋째 아들 이규우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귀국을 해서 국군 공군 대위로 복무 중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습니다. 구한말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이건영은 추가가로 망명을 한 후 경학사 신흥 강습소 이 설립을 지원했었고요. 서당을 경영하면서 동포 자제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를 시켰으며 봉천 보안보 서탑대가에 거주하며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둘째, 이석영. 6형제의 재산 중 거의 모든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석영은 자신의 돈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에 혼사하고 돈이 없어서 봉천, 천진, 북경, 상해 등 중국 각지를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상해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600억이라 했지 않습니까? 600억 중에 599억은 이석영 거야. 이걸 다 바치려고 자기는 돈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망한 거야. 그가 사망할 때는 일점의 혈육도 없어 궁핍이 너무 심해서 프랑스 조계의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인 공동묘지에 갖다 버리듯이 묻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석영의 장남 이규주는 밀정 김다라와 박용만을 암살하고 한구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20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둘째 규선은 숙부를 고발하고 그 죄를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석영은 만주로 망명한 후 청소년들의 군사교육을 위해 이동영, 김창완 등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으며 1912년에는 학교를 통하연 합리화로 옮길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학사에 가담해서 한국의 자치활동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후 상해로 건너가 계속 활동하다가 1934년 영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 건국군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자, 셋째 이철영을 봅시다. 만주 신흥학교에서 교장을 맡아 일하다가 봉천으로 옮긴 뒤 병이 도져 1924년 새 아들을 데리고 귀국해서 장단에서 살다가 이듬해인 1925년에 병사했습니다. 그는 1911년 4월에 삼원보의 한족의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사장에 취임하여 학무지 개척 사업을 벌였으며 이주 동포들의 정착과 생업지도 등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속으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여 애국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소하였습니다. 넷째인 이혜영의 첫째 아들 규룡은 독립운동 후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한국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가서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규학은 사촌 이규준과 함께 밀정 암살에 가담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규창은 친일파 암살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 13년의 징역을 살다가 광복뒤에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던 이종찬은 이회영의 둘째 아들 이규학의 삼남이고 이종걸 의원은 막내 이규동의 장남입니다. 네, 그리고 여섯째 이호영을 봅시다. 이호영은 형들과 함께 만주를 갔다가 북경으로 넘어갔는데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1933년에 이호영의 두 내외와 이호영의 두 아들 이규황, 이규준 가족 모두가 사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1910년 12월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군관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만주로 이주한 뒤 신학교 운영에 전념하였고 1924년 북경에서 북경 한교 동지회를 조직하고 1925년에서 26년 다물단원으로 친일인사 처단과 함께 다물단에 재정과 무기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925년 4월 다물단 단원으로 친일파 밀정 김다라 처단에 관여하였으며 1925년 말 중국 군민군 제1군장 악유준이 참모 시니키유 중계로 이호영에게 한인 장교 모집을 의뢰하자 이호영은 러시아 만주 중국 등지에서 한인들을 모집해서 악유준 군대로 입대시켰습니다. 이때 운동비로 받은 은 5천원과 폭탄 20개를 다물단에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공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소하였습니다. 이호영 선생이 마지막으로 이제 건국훈장에 추서되면서 2012년에 굉장히 늦게 된 거죠. 네. 뭐 늦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6형제 모두 어쨌든 국가에서 훈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뭐 전 의원도 얘기했고 이정골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이회영의 친손자입니다. 뭐 반개도 아니고 네. 자신의 조상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다물단 이야기 나오고 김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다라의 후손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한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로서 중요한 요류 인사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육형제 이회영의 육형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회영의 육형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시영 정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은 혼자 살아났지 않습니까? 광복 후에 대한민국의 부통령에 올랐습니다만은 결국 이승만과 대척점에 지면서 그의 말년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 결국은 독립운동가의 자손으로서 이승만과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시영의 말년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뭐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뭐 저는 오히려 더 씁쓸합니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상용 선생도 그렇고 이동영 선생도 그렇고 이동삼 선생도 그렇고 김구 선생은 안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오히려 더 답답한 우리 저 한국 독립운동사가 아닌가. 뭐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이 박사님? 눈물 난다야. 네. 뭐 더 이상 길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는 말 길게 안 하고 잊지 않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정신들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권력을 내주고 돈을 내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짜.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가장들 자기 새끼들 생각합니다. 자기 그 와이프 생각하고요. 내가 지킬 게 이거밖에 없나? 왜?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이거라도 지켜야겠지. 난 비겁하지만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다 용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국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큰 단위의 내 가족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 같고요. 우리 요즘 막 그런 얘기 합니다. 왜 우리는
일베가 창고를 하고 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다.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그런 공감의식이 점점 결여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앞에 나서 이렇게 큰일 해줬을 때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 가족만큼 내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 나중에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사회로 나가면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모이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우리가 내일이 아니라고 내가 정치에 무관심한 게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당장 내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큰 생각에서 내 아이와 내 와이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비겁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조금씩은 노력을 해주면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우당 선생이 바랬던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야, 우리가 아까 시사 문제 얘기하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우당 선생 이 얘기를 하면서 딱 비교가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역사를 자꾸 안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려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우리 이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 김영삼을 맨 처음에 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 근현대사를 제대로 알면요. 절대 보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새누리당한테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난 그거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주면 분명히 제대로 된 사회가 된다.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 정의가 이기는 사회가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역사를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 고려시대 역사,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근현대사 역사, 삐뚤어진 근현대사 바로 알려주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회영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후손들에도 올바른 역사를, 인식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바람이고, 우리가 흔히 요즘에, 강남 좌파라는 말을 쓰죠. 강남 좌파라는 말을 쓰면서 조롱을 해요. 저 새끼들은 지들은 잘 살면서 진보를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아. 나한테 이득이 오잖아. 그렇지. 근데 강남 좌파들은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내가 돈이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민을 도와주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 사람들 조롱해요? 아니,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여자 탓하면 안 돼요? 아파트 좋은 거 거기에 살면 안 됩니까? 그게 조롱받아야 될 겁니까, 그게? 오히려, 양심 있는 새끼네 칭찬해줘야지? 근데, 진보가 좀 잘 산다면 조롱해. 이게 어떻게 진보는 무조건 그거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됩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게 진정한 진보주의자예요. 진정한 선비예요. 그 많던 재산이 있었던, 그걸 다 넘기고 독립운동 희생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나라를 잃으면 지금 강남 좌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걸 그렇게 조롱하고, 보수엔 조롱할 수 있지만은, 같은 진보주의에서 그런 걸 조롱하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우당 이회영, 또 이들의 일가, 또 이들 일가뿐만 아니고, 이상용 선생, 또 아까 정하암 선생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나키스트들. 그런 사람들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정하암 선생, 우리 이상용 선생 이야기하면서 따로 한번 할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정하암 선생도 따로 해도 재밌어요. 따로 재밌는 거 많고, 오늘 방송에서 사실 제가 소개는 안 드렸지만, 박열 선생 얘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똑같은 아나키스트지. 그 박열과 그 아내, 일본인 아내의 어떤,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 좀 소개시켜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시간 나면은 꼭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설 전 마지막 녹음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네. 설 전 마지막 녹음 때, 하여튼 몇 개의 폭탄을 안겨드릴 걸 약속하면서 엔젤 펀딩 소개해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일본에서 강원, 이설, 김성철, 정혜진, 티어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처음 진짜.
멘트 하는데 끊기게. 네가 오니까 내가, 눈물 날 것 같은 거야. 아, 씨.